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이제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정수라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중에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뚜렷한 이 계절이 있는 나라로 이제 탈바꿈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는 관계로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덥다고 너무 찬 음식 많이 드시지 않기를 또 기원해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23페이지 고혈압과 심신의 관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서 세뮤얼 제이 맨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낸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 박사는 이제 내과 의사 겸 연구원으로 웨일 코넬 의료센터와 뉴욕 프레스 비테리언 병원의 유명한 고혈압 센터 임상의학 부교수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심신의 관계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하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은 약 40%가 유전 때문이고 30-40%는 식습관과 체중 과다, 소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알코올 남용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나머지 20에서 25%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다 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이 책에서는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소금 과다 섭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금은 혈압을 안 일으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나트륨하고 소금을 입고를 시켜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소금이 곧 나트륨이 곧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레몬은 곧 그런 비타민 C겠네요. 나트륨과 소금은 다른 물건입니다. NaCl가 소금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요. 레몬이 비타민 C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타민 C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타민 C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들은 혈압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낮춰주고요.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좀 끌어올려 주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중간 제가 이런 건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싱겁게 음식을 먹어서 아프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혈압이 높은 것 같아 하면은 혈압은 계속 오릅니다. 하루에 혈압이 몇 번이나 바뀔까요? 그건 다 다른데요. 환경이 바뀌면 혈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주변 환경과 내 몸을 맞춰 나가는 것이 혈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 낮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혈압이 굉장히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혈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228페이지에 혈압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손상이나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단컨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보다 종이 루드컨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혈압이 더 낮을 것이다. 또한 장담컨대 혈압이 낮은 상태로 줄곧 의자에 앉아서 지낸다고 해서 고혈압이 예방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 환경하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환경 속에 있다 B라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 B라는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혈압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백히 느끼는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심장 박동수나 혈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확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화가 나면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긴장, 두통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혈압이 치솟는 건 역시 감정을 의식한 데 따른 일시적인 신체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인 고혈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혈압은 계속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35페이지에는 걱정과 혈압 상승, 그래서 옛 패러다임의 탈피, 옛날에 고혈압에 대한 생각에서 탈피하라는 얘기고요. 환자들에게 뇌졸중의 공포를 주입하는 의사들이 많다.
환자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혈압 측정 시 평소와 달리 혈압이 오르게 된다. 이럴 때 안심을 시켜주는 사소한 한마디 말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고혈압을 걱정하는 환자에게 실은 고혈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준다. 환자는 놀라고 안도함으로써 혈압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몇 주일 후에 그러기도 한다. 내가 고혈압 치료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자가 사실상 고혈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만 생각나듯이 이거 혈압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실 특히 혈압 잴 때 그렇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벼운 고혈압을 지닌 사람이 심각한 고혈압을 지닌 사람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곧잘 발견한다. 고혈압을 걱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움이 될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고혈압을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뇌졸중 위험이 낮고 실제로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은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일일 뿐이며 치료를 하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가벼운 고혈압에 지나친 걱정은 세상만사를 걱정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쵸?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혈압이 안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하고 있으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감정이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괴롭고 위협적인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은 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혈압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좀 그러니까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새 패러다임은 괴로운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보다 억압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작 고혈압으로 발전할 거라는 지표가 되는 것은 괴로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육체에 제가 이 책을 처음 풀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도 깃드는 겁니다. 241페이지에 이제 억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억압은 감정적 고통을 배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예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무의식적 방어 기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의식적인 방어, 예컨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억압한다는 거죠. 왜? 억압을 안 하면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억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 내가 볼 때 고혈압과 관련된 억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유난히 심한 학대나 외상 이력과 관련된 억압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학대나 외상은 없는데도 날마다의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주된 대처 기전으로 억압을 남용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심한 학대나 외상과 관련된 억압에는 이제 외상을 겪고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완전히 억압한 사람은 그 외상이 아무리 심했다 하더라도 심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고통을 떨쳐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외상과 관련된 의식적인 감정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끝없는 고통을 선뜻 인정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뭐 일상의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억압이 있는데 타고난 것이 아닌 경우에 억압의 유형은 감정이나 마음의 고통을 공유하거나 서로 털어놓지 않는 가족 속에서 성장한 결과일 수 있다. 괴로울 때 가족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기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감정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근데 이것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뭐 언니나 형은 굉장히 그거를 잘 극복했는데 그 극복 못하는 또 동생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장녀나 장남들은 완전히 억압돼서 누르고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끌어안고 살기도 하지만 또 동생들이 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고혈압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고혈압의 유형 그래서 뭐 심한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뭐 180에 110을 초과할 때 이제 심한 고혈압이라고 하고 뭐 저항성 고혈압 뭐 발작성 고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 보통 고혈압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한 가지로 정의낼 수는 없지만 먹거리에서 많이 옵니다. 사실은 먹거리에서 많이 오고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짜게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동물성 단백질 사실 고기도 자체 염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짭짤하죠. 그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오는 건데 또 혈압약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261페이지에 억압이 어떻게 고혈압을 일으키는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억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메커니즘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개하는 것이 교감신경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억압된 감정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개하는 것 또한 교감신경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듯이 우리가 만성적으로 억압하는 감정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혈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의 경우 교감신경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무엇일까? 의식적인 인식의 표면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감정들일까? 아니면 억압의 과정일까? 그런 감정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고양된 경각심일까? 그것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의식된 감정보다 교감신경계에 더 오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세상도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나름 풀어내느냐가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답이 없어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는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막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위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릴렉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릴렉스하게 되는 거에는 뭐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서 릴렉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먹음으로써 릴렉스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어서 릴렉스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마무리되면서 6장이 긴장 근육력 증후군 임상 경험이라서 이제 뭐 이건 또 이제 아이라 레시봄 박사라는 분인데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육 부교수이자 뉴욕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 수석 재활의학 전문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것도 심신에 의한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쭉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 가족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노인 환자를 치료할 때는 합당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증상과 긴장 근육염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잘 구별해서 그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구분 안 하죠. 그냥 뭐 구조적인 것만 많이 보시죠. 그러나 증상이 실은 긴장 근육염 증후군 때문인데도 그것을 구조적 이상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오진의 좋은 예를 들면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인데도 관절염 탓으로 돌리는 증상이 있다. 현대의학은 관절염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서 막대한 약을 팔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하고 있다. 그러한 이원적인 진단의 사례로 긴장근육염 증후군을 지녔으면서 동시에 무릎에 관절염이 생긴 남자가 있다. 그는 관절염 탓에 운동 범위가 제한되었고 걷기가 어렵고 때로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분명 이 환자는 관절장애만이 아니라 긴장근육염 증후군도 치료해야 했다. 그러니까 약만 먹고 관절염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은 의학적 지식을 쌓기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강의 때문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오늘도 이제 직장 동료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어저께 그저께였는데 그 동료하고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학원만 보내는 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지 너무 그거에만 목숨 거는데 사실은 건강책이라도 몇 권 사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무지합니다.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내 건강과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여러 번 뭐 하는 얘기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신 뭐 생각도 안 하는 뇌 뺍시다 하면 그 뇌를 빼낼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이 또 끝나고 이제 류마티스병 전문의의 심신장애 임상 경험 그래서 안드레아 레너드 시걸 박사가 또 이제 또 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표준 진료라는 것으로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수많은 종류의 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그 나물에 그 밥이 된 데다 성공적인 결과도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준 진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표준 진료로 모든 사람을 그 틀에 맞춰서 아픈 데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산품이 아닌데 표준 치료라는 게 누가 표준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약간 딜레마들이 사실은 되게 많을 겁니다. 나는 늘어난 등 근육이라는 기존의 진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진단은 전적으로 추정해야 한 것이다. 그것은 입증할 아무런 신체 변화가 없고 손상 흔적도 없고 통증을 촉발시켰음직한 별다른 신체 활동이 없었는데도 그런 진단을 내리다니 말이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진단이었다. 의학계에서 그러한 유형의 병증에 대해 내리는 진단과 치료법은 결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꼭 이런 것만 그럴까요? 뭐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러지. 뭐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안질이 걸렸었는데 아데노 바이러스성 안질이었어요. 바이러스성 안질이었는데도 항생제 4가지를 처방을 하더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 불필요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장균총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나오는데 먹어도 소용없는 것들을 왜 권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결코 타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우리가 보살피는 환자들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다. 환자를 속일 수는 없다. 환자들이 낫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진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의학은 많은 진보를 해왔다. 목숨을 위협하는 복잡한 많은 병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목숨을 위협하지 않지만 너무나 흔한 병, 예컨대 등통증과 목통증, 과민대장증후군, 힘줄과 인대통증과 같은 것들을 왜 여태 치료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병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한 병을 지닌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했는데 스트레스성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뭐랄까 좀 이렇게 표준 치료 밖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들은 신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신체 장애의 원인을 주로 구조적 이상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의학문헌을 보면 허리 통증의 85%는 원인 불명이라고 나와 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경희대 한방의료원에 굉장히 그 허리 쪽에 유명하신 선생님도 그분이 지은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허리 통증이 왜 오는지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간 수십 년 동안 구조적 이상으로는 통증을 예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논문이 질비하게 나왔다. 뭐 76년, 78년, 90년, 뭐 94년 뭐 계속 나왔는데도 다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연구 결과를 묵살하고 통증의 원인을 구조적 이상으로 본다. 사실을 추적해보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의 사건이나 경험과 신체 증상의 시작 사이에는 흔히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환자들이 긴장으로 점천된 삶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삶이 순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병에 걸렸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해도 환자들은 스스로 약하거나 잘 살지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증상에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통증이나 신체를 하루 온종일 지각한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한다. 손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지닐까 봐 두려워한다. 정상적인 여러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심지어는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도 그렇다. 흔히 그들은 쉽게 손상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공포가 결정한다. 어떤 환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아무런 신체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실의 모든 신체 동작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슬픈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구조적인 이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동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한데 꼭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책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련된 책이 있다면 꼭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이렇게 한두 권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꼭 책 한 권 사서 읽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